전화가 울린 건 이른 아침이었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어요. 평소라면 그냥 끊었을 텐데 그날은 왜인지 손이 먼저 받고 있었죠. 여보세요? 이정원 씨 보호자 되십니까? 따님이 응급실로 이송됐어요. 지금 의식이 없는 상태고요. 빨리 오실 수 있으세요? 심장이 한 박자 멈췄습니다. 딸이 의식이 없다니요. 방금 하던 일이 뭐였는지도 기억나지 않았어요. 그냥 병원으로 달렸죠. 응급실 입구에서 흰 가운을 입은 의사를 붙잡았습니다. 제 딸이요. 이선아요. 지금 상태가 어떻습니까? 얼마나 심각한 건가요? 의사는 대답 대신 고개를 아래로 숙이더니 한마디도 없이 안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그 침묵 하나가 어떤 말보다 훨씬 더 무겁게 가슴을 짓눌렀죠. 차가운 복도 의자에 앉아 한참을 기다렸습니다. 그러다 의료진이 저를 찾아왔어요. 보호자분이시죠? 따님이 두개골 함몰 골절을 입으셨습니다. 현재 의식 불명 상태고요. 뇌출혈이 지금 이 순간에도 진행 중입니다. 지금 당장 수술에 들어가야 해요. 두개골 함몰 골절, 그 단어들이 귓속으로 들어오긴 했지만 뇌까지 닿지 못하고 어딘가에서 그냥 멈춰버렸어요. 다리에 힘이 한꺼번에 빠져나갔죠. 수술실 앞 의자에 혼자 앉아 기다리는 시간은 끝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눈을 감으면 딸의 얼굴이 떠올랐고 눈을 뜨면 수술실 빨간 볼빛만 시야를 채웠어요. 손이 떨려서 무릎 위에 올려놓아도 멈추질 않았죠. 수술을 마치고 나온 의료진이 저를 불렀습니다. 뇌출혈 수술은 마쳤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48시간이 고비예요. 지금으로선 저희도 장담하기 어렵습니다. 중환자실로 옮겨진 딸을 유리창 너머로 처음 확인한 순간 숨이 멎었어요. 온몸에 하얀 붕대가 감겨 있었고 이름도 모를 기계들이 줄줄이 연결된 채 누워 있었습니다. 삐 하는 소리만이 규칙적으로 그 공간을 채우고 있었죠. 다리가 꺾이듯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간호사가 달려와 제 팔을 잡았지만 일어설 수가 없었어요. 유리창에 이마를 기댄 채 그냥 그 자리에 있었죠. 딸이 죽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흐릿한 가능성이 아니라 선명한 현실로 처음 스며들었습니다. 살면서 단 한 번도 느껴본 적 없는 공포였어요. 그렇게 저는 유리창 앞에 홀로 서서 차가운 유리를 떨리는 손으로 짚으며 딸의 이름을 입 안에서만 불렀죠. 복도 의자에 앉아 유리창 너머 딸을 바라보다가 저도 모르게 눈이 감겼습니다. 눈꺼풀 안쪽으로 오래된 장면들이 하나씩 떠오르기 시작했어요. 딸 선아가 3살이던 해 겨울이었죠. 남편이 다른 여자와 만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날, 저는 선아를 품에 꼭 안고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었습니다. 손이 떨리지 않았어요. 이미 그 전에 충분히 떨었으니까요. 그날 이후 저는 이를 악물었죠. 딸 앞에서만큼은 절대 힘들다는 내색을 하지 않겠다고, 무너지는 모습을 단 한 번도 보이지 않겠다고, 그것만이 제가 선아에게 해줄 수 있는 전부인 줄 알았으니까요. 그 아이는 착해도 너무 착한 아이였습니다. 초등학교 때 일이었어요. 딸이 매달 용돈을 꼬박꼬박 모아서 급식비가 없는 친구 목까지 대신 내주려고 모으고 있다는 사실을 제가 한참 뒤에야 알게 됐죠. 왜 그런 거야? 용돈이 얼마나 된다고. 엄마한테 말도 안 하고. 걔가 밥을 못 먹잖아. 나는 걔가 밥 못 먹으면 내 밥도 맛이 없어.
나 정말 괜찮으니까 혼내지 마. 그 한마디에 저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어요. 혼을 내야 하는데 입이 안 떨어지더라고요. 이 아이는 대체 어디서 이런 마음을 타고난 건지 모를 일이었어요. 남편은 당연했고 저도 그렇게 선한 사람은 아니었으니까요. 중학교에 올라가서는 반에서 따돌림 당하는 아이 곁에 자청해서 앉았죠. 결국 딸도 표적이 됐습니다. 더 기가 막힌 건 딸이 손을 내밀어 구해줬던 그 아이가 나중에 주동자 편에 서서 오히려 딸을 괴롭혔다는 사실이에요. 배응망덕도 그런 배응망덕이 없었죠. 저는 학교로 달려가 교무실 문을 발로 열다시피 하고 들어갔습니다. 학교를 엎어버렸죠. 담임선생님 얼굴이 새하얗게 질리더라고요. 집으로 돌아오는 버스 안에서 제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억울하지도 않아? 네가 손 내밀어줬던 애가 도리어 너를 괴롭혔잖아.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엄마, 그 애 편드는 애가 한 명도 없었어. 내가 안 하면 걔는 계속 혼자잖아. 엄마, 나는 그게 더 싫어. 진짜로. 저는 창밖을 봤어요. 눈물이 날 것 같아서요. 이 아이의 선함은 꺾어서도 안 된다는 것을 그때 이미 알았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두려웠죠. 언젠간 이 고운 마음이 더 크고 험한 세상과 부딪히는 날, 딸이 돌이킬 수 없이 다칠 것이라는 두려움을 저는 혼자 오래 삼켜왔어요. 지금 유리창 너머에 누워있는 딸을 다시 바라봤습니다. 그 두려움이 끝내 현실이 되어버린 것 같아 천천히 눈을 감았죠. 선아가 23이 되던 해 봄이었습니다. 제가 제빵 기사 자격증을 따고 아르바이트로 악착같이 모은 종잣돈을 쥐고 동네 골목 안쪽에 작은 가게를 냈죠. 10평짜리 베이커리였어요. 개업 첫날 저는 가게 앞에 한동안 서 있었습니다. 딸이 직접 구운 빵 냄새가 골목 끝까지 흘러나오고 있었어요. 그 냄새를 맡는 순간 눈물이 날 것 같아서 얼른 입술을 깨물었죠. 혼자 이 아이를 키우며 버텨온 세월이 그 냄새 속에 다 녹아있는 것 같았습니다. 선아야, 엄마 왔다. 엄마, 어때? 냄새 좋지? 오늘 크루아상이랑 소금빵 구웠는데 맛 좀 봐봐. 솔직하게 말해줘야 해. 알았지? 그래, 뭐든 솔직하게 말해줄게. 근데 이미 냄새만으로 합격이다. 엄마는 맨날 그렇게 말하더라. 그게 솔직한 거야. 진짜 맛있는데 어떡해? 처음에는 가게가 작고 골목 안쪽이라 손님이 많지 않았어요. 그런데 딸은 매일 마감 1시간 전이 되면 남은 빵을 봉지에 담아 골목 아이들과 경로당 어르신들에게 직접 나눠주기 시작했죠. 저는 처음엔 남는 빵을 버리지 않으려는 거라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 딸은 팔리지 않을 것을 알면서도 처음부터 넉넉하게 굽고 있었어요. 나눠주려고 일부러 더 구운 거였죠. 그 사실을 알게 된 날, 저는 딸한테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뭐라고 해야 할지 몰랐으니까요. 그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어요. 입에서 입으로, 골목에서 골목으로. 단골 손님들이 하나둘 생기기 시작했죠. 어느 날 제가 가게에 들렀을 때였습니다. 경로당 할머니 한 분이 딸의 손을 꼭 잡고 고맙다는 말을 반복하고 있었어요. 딸은 두 손으로 할머니 손을 감싸쥐고 환하게 웃고 있었죠. 저는 얼른 시선을 돌렸습니다. 눈물을 들켜버릴 것 같아서요. 요즘 가게 잘 되는 것 같던데 안 힘들어? 그런 말 하지 마. 난 그냥 좋아하는 일 하고 있는 거야. 잘 되는 건 와주시는 손님들 덕분이지. 내가 뭘 한 게 있어?
우리 딸이 빵 구운 거잖아. 매일 새벽에 일어나서 잠도 못 자고. 그건 내가 하고 싶어서 한 거고. 엄마, 나 진짜 괜찮아. 행복해. 저는 그 말을 들으며 피식 웃음이 나왔어요. 그러면서 동시에 처음으로 생각했죠. 이 아이의 선함이 결국 이 아이를 살리는 힘이 될 수도 있겠다고요. 베이커리가 자리를 잡아가던 무렵이었습니다. 딸이 전화를 걸어오더니 뭔가 말하려다가 머뭇거리는 거예요. 왜? 무슨 일 있어? 엄마, 우리 건물 6층에 디자인 회사 있잖아. 거기 과장이라는 사람이 요즘 매일 점심때마다 가게에 와. 빵 사면서 자꾸 말을 건다? 근데 나쁜 사람 같진 않아서. 나쁜 사람 같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거야, 그게? 그냥 얘기한 거야. 그냥 얘기한 거라면서 왜 목소리가 그렇게 작아? 전화기 너머로 딸이 아무 말 안 하더라고요. 저는 그냥 웃었습니다. 딸이 좋아하는 사람이 생긴 건 그때가 처음이었어요. 그 뒤로 한 달쯤 지났을까요? 딸이 그 사람을 데리고 왔습니다. 처음 만나는 자리였어요. 딸 남자친구는 저를 보자마자 두 손을 모아 깊게 인사를 올렸죠. 어머님, 처음 뵙겠습니다. 한재욱이라고 합니다. 선아를 혼자 키우시느라 얼마나 고생이 많으셨습니까? 그 마음이 얼마나 크셨을지 제가 감히 다 헤아리지는 못하지만 정말 존경스럽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들으며 속으로 가만히 생각했어요. 보통 첫 자리에서 이런 말을 꺼내면 준비해온 대사처럼 들리는 법인데 이상하게 그 말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어디서 연습을 해온 것도 아닌데 그냥 진심처럼 들렸죠. 이후 딸 남자친구가 딸을 대하는 모습을 여러 차례 직접 지켜봤어요. 세심하고 다정했습니다. 딸이 마감 준비로 바쁠 때 아무 말 없이 옆에서 봉지를 접고 있는 남자친구를 본 날은 저도 모르게 고개를 끄덕였죠. 이 사람이라면 우리 선아 옆에 있어도 되겠다 싶었어요. 사돈댁을 만나는 자리에서도 걱정할 만한 구석이 없었습니다. 반듯하고 조용한 분들이었어요. 집안 분위기도 흠잡을 데가 없었죠. 1년이 지난 뒤 두 사람이 결혼 이야기를 꺼냈을 때 저는 딸의 선택을 믿기로 했습니다. 딸이 사람을 보는 눈은 어릴 때부터 저보다 훨씬 맑았으니까요. 결혼식 날 저는 사위의 손을 잡았어요. 재우가, 우리 선아, 잘 부탁해. 이 아이가 나한테 얼마나 소중한지 너가 더 잘 알지? 네, 어머님. 제 목숨처럼 아끼겠습니다. 정말입니다. 사위는 두 손으로 제 손을 감싸주며 고개를 깊이 숙였죠. 그날 저는 오랫동안 혼자 짊어져온 걱정을 조금쯤 내려놓아도 될 것 같다는 안도감을 처음으로 느꼈어요. 결혼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사위가 저를 찾아봤습니다. 손에 두툼한 서류 봉투를 들고 있었어요. 어머니, 드릴 말씀이 있어서요. 베이커리 옆 매장 있잖아요. 거기 지난달부터 비어있거든요. 제가 좀 알아봤는데 지금이 딱 확장할 타이밍인 것 같습니다. 확장? 지금 가게도 이제 막 자리 잡은 건데. 그래서 자료 만들어봤어요. 상권 분석이랑 예상 매출인데 한번 보시겠어요? 펼쳐놓은 자료가 제법 빼곡했어요. 퇴근 후 시간을 쪼개 만든 게 티가 났죠. 딸 가게를 위해 사위가 이런 걸 준비해왔다는 게 기특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 이 골목 유동인구가 6개월 전보다 20% 늘었어요. 옆 매장까지 트면 매출이 2배는 충분히 나와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지금 안 하면 기회 놓치는 겁니다. 선아는 뭐래? 선아도 해보고 싶다고 했어요. 지금으로서는 어머니 의견이 제일 중요한 거죠.
자네가 이렇게까지 준비해왔는데 내가 뭐라 하겠어. 결국 딸이 대출을 받아 확장 공사를 진행했어요. 리뉴얼 개업 이후 반년 동안 매출이 꾸준히 올랐죠. 가게에 들를 때마다 손님이 늘어난 것을 제 눈으로 직접 확인했습니다. 사위 판단이 옳았구나 싶었어요. 그런데 그 기쁨은 오래가지 않았죠. 확장 개업 반년이 지나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가게 맞은편 상가에 현수막 2개가 나란히 내걸렸어요. 대형 프랜차이즈 빵집이었죠. 그것도 2곳이 동시에요. 어이가 없었습니다. 2곳이 문을 열자 단골 손님들이 하나둘 발길을 돌리기 시작했습니다. 팔리지 않은 빵이 진열대에 그대로 남아있는 날이 늘어났죠. 딸이 그 빵들을 담아 경로당에 가져다 주는 날도 많아졌어요. 웃는 얼굴로요. 그 모습이 더 마음에 걸렸습니다. 가게를 찾아가 딸에게 물었어요. 선아야, 요즘 많이 힘들지? 엄마 눈엔 다 보여. 괜찮아. 좀 줄었지만 금방 괜찮아질 거야. 엄마는 그 말이 진짜 괜찮은 사람 말처럼 안 들린다. 진짜야, 걱정하지 마. 이런 날도 저런 날도 있는 거지. 사위도 옆에서 거들었어요. 어머니, 처음에 다들 새 가게 가보는 거예요. 한두 달만 버티면 단골들 다시 돌아옵니다. 납품처도 제가 알아보고 있으니까 너무 걱정 마세요. 하지만 저는 안심이 되지 않았습니다. 딸의 목소리가 덤덤할수록 제 가슴은 더 무거워졌죠. 가게 상황이 나아지지 않자 저는 결국 직접 나서기로 했습니다. 인건비라도 아끼려고요. 엄마, 안 와도 돼. 내가 알아서 할게. 내가 오고 싶어서 오는 거야. 가만히 집에 있으면 속이 더 타. 엄마도 허리 안 좋잖아. 무리하지 마. 허리는 내가 알아서 챙긴다. 잔소리 말고 반죽이나 해. 에휴, 고집쟁이. 그렇게 저는 매일 가게에 나가 일손을 돕기 시작했어요. 딸 옆에서 빵 봉지를 접고 계산을 돕고 설거지를 했죠. 몸은 힘들었지만 가게에 있는 게 집에 있는 것보다 마음이 편했습니다. 적어도 눈으로 직접 확인할 수는 있으니까요. 며칠이 지나고 어느 오후였습니다. 처음 보는 여자가 가게 문을 열고 들어왔어요. 30 초반으로 보이는 젊은 여자였죠. 아메리카노 한 잔을 주문하고 창가 자리에 앉았습니다. 스마트폰을 보는 척했지만 시선이 딸에게 향해 있다는 것을 저는 느꼈어요. 뭔가 찜찜했지만 손님인데 별말을 할 수가 없었죠. 그런데 다음 날도 그 여자가 왔습니다. 또 같은 자리, 또 같은 행동이었어요. 그 다음 날도요. 사흘이 지나도록 그 여자는 아메리카노 한 잔을 시켜놓고 딸만 바라보다 갔습니다. 말을 걸지도 않고 그냥 앉아서 보다가 가는 거였어요. 이상했습니다. 그냥 이상한 게 아니라 뭔가 목적이 있는 사람의 눈빛이었어요. 딸에게 물었지만 모르는 사람이라고 하더군요. 저는 속으로 계속 생각했죠. 이 여자 대체 뭘 원하는 거지 하고요. 나흘째 되던 날 저는 더 이상 두고 볼 수가 없었습니다. 마침 딸이 잠깐 자리를 비운 오후였어요. 가게가 한산해진 틈을 타 그 여자 앞에 가서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죠. 저기, 실례지만 뭐 좀 여쭤볼게요. 며칠째 오시는 것 같은데 혹시 하실 말씀이 있으신 건 아닌지요? 여자는 잠시 저를 바라보더니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사실은 저기 일하는 분 뺨 한 대 후려치러 왔었어요. 근데 며칠 지켜보니까 제가 오해를 한 것 같아서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등줄기가 서늘해졌어요. 어이가 없었어요. 제 딸 뺨을 치러 왔다고요. 우리 딸 뺨을요.
저는 입이 열리지 않았습니다. 잠깐 굳어 있다가 간신히 정신을 차렸어요. 여자는 자리에서 일어나 가게를 나서려 했습니다. 저는 반사적으로 따라 나가 그 여자 팔을 잡았어요. 잠깐만요. 오해라니. 그게 무슨 말입니까? 뺨을 치러 왔다는 게 대체 무슨 뜻이에요? 자세히 말씀 좀 해주세요. 여자는 멈춰서서 저를 천천히 돌아봤죠. 한참을 저를 바라보다가 낮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아주머니, 진실을 들으면 감당하실 수 있으세요? 그 말을 끝으로 여자는 허탈하게 웃으며 천천히 뒷걸음질을 쳤어요.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골목을 빠르게 달려오던 택배차가 여자를 그대로 들이받았죠. 여자의 몸이 공중으로 튕겨나갔고 그대로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비명을 질렀어요. 두 눈으로 그 광경을 보고 있었지만 믿을 수가 없었죠. 불과 몇 초 전까지 저와 눈을 맞추던 사람이었는데 말입니다. 너무 놀라서 그 자리에 그만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주변 행인들이 달려왔습니다. 누군가 구급차를 불렀고 여자는 의식이 없는 상태로 구급대원에게 실려 떠났어요. 저는 그 자리에 한동안 주저앉아 있었습니다. 발이 떨어지질 않았어요. 골목은 금세 다시 조용해졌죠. 아무 일이 없었던 것처럼요. 겨우 정신을 추스르고 가게 안으로 돌아왔을 때 딸이 막 돌아와 있었습니다. 엄마, 왜 그래? 얼굴이 하얘. 잠깐 앉아봐. 엄마가 할 말이 있어. 딸에게 처음부터 끝까지 다 말했어요. 며칠째 같은 자리에 앉아있던 여자 뺨을 치러 왔다는 말, 진실을 감당할 수 있겠냐는 말, 그리고 그 사고까지요. 그 사람이 나한테 뺨을 치러 왔다고? 나 진짜 모르는 사람인데? 그러게, 며칠씩이나 가게에 와서 너만 보다가 갔잖아. 오해였다고 하면서 가려다가 사고 난 거야. 근데 사고 전에 이상한 말을 하다가 사고가 났다니까. 저희는 서로 얼굴을 마주 보았습니다. 영문을 모르기는 저도 딸도 마찬가지였어요. 그 여자가 왜 자신을 며칠째 지켜봤는지, 왜 그런 말을 했는지 딸은 끝내 모르겠다고 했죠. 저희 둘은 그날 인근 응급실에 전화를 돌렸습니다. 그 여자가 어느 병원에 실려갔는지 알아야 했으니까요. 하지만 어느 병원도 환자 정보는 알려줄 수 없다고 했어요. 개인 정보라고요. 전화를 끊을 때마다 막막함이 더 짙어졌죠. 결국 그 여자가 어디에 있는지조차 알 수가 없었습니다. 진실도 여자도 전부 사라져버린 것이었어요. 그날 저녁 사위에게도 그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재우가 오늘 가게에 이상한 일이 있었어. 30 초반쯤 돼 보이는 여잔데 선아 뺨을 치러 왔다고 하더라고. 혹시 짚히는 사람 있니? 네? 전혀 모르는 사람인데요. 왜 선아한테 대체 무슨 이유로요? 사위는 놀란 듯 반응했죠. 그런데 그 순간 뭔가 이상하다는 느낌이 스쳤습니다. 딱 꼬집어 말할 수는 없었지만 놀라는 타이밍이 어딘가 어색했어요. 진짜 모르는 사람의 반응이 아닌 것 같기도 했죠. 표정도 그렇고 말을 끊는 방식도 그렇고. 하지만 근거는 없었습니다. 저는 그 여자가 했던 말이 며칠 동안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진실을 들으면 감당하실 수 있냐는 그 말이요. 대체 무슨 진실이길래 그런 말을 했을까요? 하지만 베이커리 문제로 그 의문은 서서히 기억의 뒤로 밀려났죠. 베이커리 상황은 더 나빠졌습니다. 딸의 얼굴에 그늘이 짙어지는 것을 눈앞에서 지켜보는 게 너무 힘들었어요. 사위도 필사적이었죠. 퇴근 후에도 직접 발로 뛰며 납품처를 두드리고
케이터링 계약을 따오는 등 안간힘을 쓰고 있었어요. 사위가 밤늦게 작성한 납품 제안서를 딸 가게 이름으로 들이밀고 다닌다는 이야기를 딸에게 전해들었죠. 그 모습을 보며 저는 사위가 우리 딸 가게를 포기하지 않으려 한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기특하다 싶었어요. 그런데 아무리 해도 대형 프랜차이즈 2곳이 버티고 있는 이 상권에서 매출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적자는 계속 쌓여갔죠. 어느 날 사위가 저를 따로 찾아왔어요. 표정이 굳어 있었습니다. 어머님,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이 상권에서는 더 이상 희망이 없어요. 지금 트렌드는 규모 있는 베이커리 카페거든요. 이전하고 크게 키워야 합니다. 지금이 마지막 기회예요. 이전 비용은? 그 돈은 어떻게 하고? 사위는 한동안 말을 못하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어머니, 사실 드리기 어려운 말씀인데요. 어머니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는 방법밖에 없을 것 같아요.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맞는 건지 모르겠는데 선아가 너무 힘들어하는 것 같아서요.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속으로 선을 그었어요. 집은 절대 안 된다고요. 사위의 말이 틀린 것도 아닌데 이상하게 그 순간 뭔가 불편했습니다. 딱 꼬집어 말할 수 없는 불편함이었어요. 근거도 없는 불편함이었지만 쉽사리 사라지질 않았죠. 하지만 딸이 무너지는 것을 두고 볼 수가 없었어요. 며칠을 고민했습니다. 잠도 제대로 못 잤죠. 그리고 결국 결심했어요. 20년 넘게 한 푼씩 모아온 노후 자금 1억을 딸에게 건네기로요. 집을 담보로 잡히는 것보다는 이 방법이 낫다는 판단했습니다. 이게 제가 딸에게 해줄 수 있는 마지막 카드였으니까요. 엄마, 이게 무슨 돈이야? 못 받아. 절대 못 받아. 받아. 엄마가 주고 싶어서 주는 거야. 이건 엄마 노후 자금이잖아. 이걸 어떻게 받아? 엄마 노후는 엄마가 알아서 해. 너네 일단 이거 받고 다시 일어서. 딸은 눈물을 글썽이며 고개를 저었어요. 사위와 상의도 안 된 눈치였죠. 그런데 그 순간이었습니다. 사위의 표정이 아주 잠깐 바뀌었어요. 기대했던 것보다 금액이 적다는 듯한 표정이었죠. 1억이라는 말을 들은 순간 실망한 기색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너무 짧아서 놓칠 수도 있었어요. 하지만 저는 분명히 봤습니다. 그리고 그 표정은 오래도록 제 머릿속에서 지워지지 않았죠. 딸은 며칠을 버티다 결국 돈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이전 대신 다른 길을 택했죠. 온라인 홈 베이커리였어요. 엄마, 나 생각해봤는데 이전은 아닌 것 같아. 오프라인에 다 쏟아붓는 건 너무 위험해. 온라인으로 해볼게. 내 빵은 한번 먹어본 사람은 또 찾아오거든. 손님이 나한테 찾아오게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먼저 찾아가는 거야. 온라인이 말처럼 쉬운 게 아닌데. 쉽진 않겠지. 근데 엄마, 나 원래 쉬운 거 안 했잖아. 저는 더 말을 보태지 않았어요. 그 아이가 그렇게 말할 때는 이미 마음을 굳힌 거라는 걸 알고 있었으니까요. 2달이 지났습니다. 엄마, 이번 달 매출 엄청 올랐다? 나 솔직히 놀랐어. 주문이 너무 많이 들어와서 혼자 다 못 찍겠더라고. 엄마, 돈 꼭 갚을게. 진짜로. 그런 말 하지 마. 안 갚아도 돼. 잘 된다고 하니까 다행이네. 그래도 난 갚을 거야. 엄마가 준 거니까. 걱정으로 묵직하게 눌려있던 가슴이 조금 풀리는 것 같았어요. 딸이 일어서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충분했죠. 그런데 그 안도감이 채 자리를 잡기도 전이었습니다.
엄마, 이제 가게 안 나와도 돼. 그러다가 엄마 허리 더 나빠져. 내 허리는 내가 알아서 챙겨. 알면서 왜 파스 달고 사냐고. 엄마 허리 돌릴 때 표정 나 다 알거든. 제발, 나 때문에 나중에 수술대 위에 올라가는 거 아니야? 나 진짜 그러는 거 싫어. 딸의 말에 애원 같은 게 묻어 있었어요. 저는 결국 고개를 끄덕였죠. 그렇게 몇 달이 흘렀습니다. 딸과는 매일 통화를 했어요. 아침에 한 번, 저녁에 한 번. 우리 둘 사이에서 오래된 습관이었죠. 그런데 어느 날 전화를 해도 딸이 받지 않았습니다. 조금 있다 문자가 왔어요. 엄마, 나 지금 바빠. 이따 연락할게. 처음엔 그러려니 했죠. 그런데 다음 날도 같았습니다. 문자를 읽다가 저는 손가락이 멈칫했어요. 선아는 문자도 말아듣어요. 엄마, 나 진짜 바쁜데. 이따 연락할게. 이런 식으로요. 그런데 온 문자는 달랐죠. 너무 정돈되어 있었습니다. 그 느낌이 자꾸 돌았죠. 딸과 저는 말투가 비슷해서 어릴 때부터 그 아이 문자는 눈 감고도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뭔가 기분이 이상한 저는 딸 부부 집으로 향했어요. 문을 열어준 건 사위였죠. 선아는? 어머니, 선아 어제 친구랑 여행 갔어요. 갑자기 잡힌 거라서요. 저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지만 발걸음이 무거웠습니다. 딸은 여행을 갈 때 반드시 먼저 말하는 아이였어요. 게다가 아르바이트생에게 가게를 맡기고 아무 말 없이 떠났다는 것도 딸답지 않았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딸에게 전화를 눌렀습니다. 신호음만 울리다 끊겼어요. 잠시 후 문자가 왔죠. 엄마, 나 지금 공항이야. 곧 탑승해. 걱정 마. 저는 그 문자를 3번 읽었습니다. 딸이 쓸 문장이 아니었어요. 딸이라면 이랬겠죠. 엄마, 미안. 나 갑자기 여행 가기로 했다? 엄마랑도 가야 하는데. 아, 배터리 없어. 이따 연락해. 아니, 정확히는 그 문자를 적는 시간에 전화를 했겠죠. 온몸에 서늘한 기운이 돌았습니다. 그 문자가 딸의 것이 아닐 수도 있다는 생각이 머릿속을 파고드는 것을 저는 애써 막을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다음 날 이른 아침이었습니다. 전화가 왔어요.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전화기를 손에 쥐는 순간 심장이 먼저 알았죠. 이정원 씨 보호자 되십니까? 이선아 씨가 응급실로 이송됐습니다.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저는 이미 신발을 신고 있었어요. 병원에 도착해 의료진이 딸의 상태를 설명하는 순간 공포가 통째로 되살아났습니다. 두개골 골절, 의식불명, 수술. 저는 그 자리에서 숨을 참았어요. 참지 않으면 그 자리에서 주저앉을 것 같았으니까요. 복도를 뒤지다 사위를 찾았어요. 눈이 뒤집어진 저와 달리 사위는 복도 의자에 고개를 푹 숙이고 앉아 있었죠. 재우가, 이게 대체 어떻게 된 거야? 선아한테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사위는 고개를 들더니 눈물을 닦았습니다. 어머니, 죄송해요. 저희가 다퉜어요. 사소한 오해였는데 선아가 갑자기 집을 나가버렸거든요. 어머니한테 말하기 민망해서 그냥 여행 갔다고 한 거예요. 근데 새벽에 선아가 다시 들어왔고 또 다툼이 생겼어요. 아침에 선아가 나가다가 계단에서 발을 헛디딘 거예요. 저는 옆에 없었는데 정말 순식간에 벌어진 일이에요. 저는 사위의 얼굴을 똑바로 바라보며 천천히 바라보았습니다. 그저 듣고 있었죠. 하지만 머릿속은 전혀 다른 방향으로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계단에서 굴렀다. 그런데 두개골 한몰 골절이요? 저는 살면서 넘어지고 구른 사람을 수없이 봤어요.
계단에서 발을 헛디뎌 저렇게 다친 사람은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건 단순한 낙상이 아니에요. 그리고 무엇보다 딸의 문자가 머릿속에서 떠나질 않았습니다. 사위 말대로라면 딸은 부부싸움 끝에 집을 뛰쳐나갔어요. 사위 혼자 민망해서 여행 갔다고 거짓말을 했다고 했죠. 그렇다면 딸이 보낸 그 문자는 뭔가요? 엄마, 나 지금 공항이야. 곧 탑승해. 걱정 마. 부부싸움 끝에 집을 뛰쳐나간 딸이 어떻게 사위가 꾸며낸 거짓말과 글자 하나 다르지 않은 내용을 저한테 보낼 수 있었을까요? 그건 불가능한 일이었어요. 저는 사위 앞에서 아무 내색도 하지 않았어요. 어머니 진짜 죄송합니다. 제가 선아를 잘 살폈어야 했는데 가게 일 때문에 저도 스트레스를 받아서 받아주질 못했나 봐요. 죄송합니다. 복도를 걸어 나오며 저는 입술을 꽉 깨물었습니다. 사위는 무언가를 숨기고 있었어요. 아니, 숨기는 정도가 아니었죠. 무언가 엄청난 일이 벌어지고 있다고 저는 직감을 했습니다. 딸이 입원한 다음 날이었습니다. 병실 문이 열리며 낯익은 얼굴이 들어왔어요. 딸의 절친 미래였죠. 딸의 유일한 친구이기도 하고요. 미래는 침대에 누운 선아를 보는 순간 손으로 입을 막았습니다. 소리를 삼키려 했지만 어깨가 들썩이며 울음이 터져 나왔어요. 선아와 가장 오랜 시간을 함께한 사람의 울음은 달랐죠. 저는 그 아이 등을 두드리며 복도로 데리고 나왔습니다. 한참을 울고 나서야 미래가 떨리는 손으로 눈물을 닦았어요. 아주머니, 저 사실 드릴 말씀이 있어요. 선아가 사고 며칠 전에 저한테 전화를 했거든요. 한밤중에요. 목소리가 완전 엉망이었어요. 막 울면서 재욱 씨가 이상한 것 같다고, 딴 여자가 있는 것 같다고. 저도 처음엔 오해일 거라고 했는데 선아가 너무 심각하게 말하는 거예요. 억울하다고도 했어요. 자기가 뭘 잘못했는지 모르겠다고. 근데 제가 그냥 넘겼어요. 그때 제대로 이야기를 들어줬어야 하는데, 아주머니한테라도 말씀드렸어야 했는데, 아주머니, 선아한테 너무 미안해요. 정말 죄송해요. 저는 미래의 말을 듣는 내내 표정을 관리하느라 온 힘을 써야 했습니다. 어둠 속에서 흩어져 있던 조각들이 하나씩 제자리를 찾아가고 있었어요. 가게에 며칠씩 나타났던 그 젊은 여자를 아냐는 질문에 눈빛이 순간 흔들렸던 사위, 그리고 딸이 한밤중 눈물로 절친에게 털어놓은 의심, 세 가지의 점이 드디어 하나의 선으로 이어지는 순간이었죠. 저는 그날 오후 흥신소에 전화를 걸었어요. 감정은 지금 당장 쓸 수 없었습니다. 쓸모 있는 건 증거였고, 증거를 구하려면 머리가 차가워야 했죠. 며칠 뒤 흥신소에서 연락이 왔어요. 사위가 딸이 누워있는 이 병원에는 발길이 뜸하면서 다른 병원을 꼬박꼬박 드나들고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병원 이름과 병동, 병실 번호까지 넘어왔죠. 저는 미래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미래야, 나 잠깐 자리 비워야 할 것 같아. 선아 좀 봐줄 수 있어? 아주머니, 어디 가세요? 확인할 게 생겼어. 미래는 더 묻지 않았습니다. 딸이 병원에 누워 의식도 없는 그 시간에 사위는 몰래 찾아가는 사람이 따로 있었어요. 그 사실이 제 뼛속까지 서늘하게 파고들었죠. 저는 택시를 타고 흥신소가 알려준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해당 병실 앞에 섰죠. 병실에 들어가기 전 21번 깊이 들이켰어요. 저는 스스로에게 마지막으로 물었죠. 이 문 너머에서 본 것을 감당할 수 있겠냐고요. 감당하든 못하든 확인해야 했습니다. 딸이 무엇을 겪었는지 저는 반드시 알아야 했으니까요. 저는 어깨를 펴고 병실로 들어갔어요.
침대 위에 누운 사람의 얼굴을 확인하는 순간 제 발이 바닥에 붙어버렸습니다. 침대에 누워있는 사람은 바로 그 여자였습니다. 가게 앞에서 택배차에 치여 쓰러지던 그날 저와 눈을 마주쳤던 바로 그 여자였어요. 저는 저도 모르게 한 발짝 뒤로 물러섰죠. 온몸의 피가 한순간 심장으로 몰리는 느낌이었습니다. 여자도 저를 알아봤어요. 저희는 한동안 아무 말 없이 서로를 바라봤죠. 먼저 입을 연 건 저였어요. 혹시 한재욱 알아요? 여자의 눈빛이 흔들렸어요. 잠시 천장을 바라보다가 천천히 저를 향해 고개를 돌렸죠. 네, 잘 알죠. 그 인간이 저한테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뭐라고 했는데요? 미혼이라고 했어요. 잠깐 침묵이 흘렀습니다. 사귄 지 꽤 됐어요. 저도 처음엔 진심으로 사랑했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된 게 더 황당한 거예요. 뭔가 이상하다고 느낀 게 얼마 안 됐거든요. 아직도 믿기가 어려워요, 솔직히. 그럼 한재욱한테 아내가 있다는 건 언제 알았어요? 미행을 하고 나서야 알았죠. 어느 날 따라가 봤더니 그 인간이 자꾸 찾아가는 곳이 있더라고요. 어디였어요? 작은 베이커리였어요. 아주머니가 있던 그 빵집이요. 거기 사장이랑 그 인간이 연인 사이더라고요. 그거 알았을 때 저 진짜 억장이 무너지는 줄 알았어요. 그 여사장한테 당장 달려가서 다 따져야겠다 싶었죠. 근데 며칠 지켜보니까 그 여사장은 아무것도 모르고 있는 게 보이더라고요. 완전히 속고 있었던 거예요. 그 인간한테 저도 속고 그 여사장도 속고 저희 둘이 피해자였던 거죠. 그러니 제가 거기다 대고 뭐라고 할 수 있었겠어요. 그래서 그날 아주머니한테라도 진실을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그만 사고가 난 거예요. 사고 후에도 한재욱이 계속 이 병원에 찾아온 걸로 알고 있어요. 네, 왔어요. 사고 며칠 뒤에. 꽃도 들고 왔더라고요. 어이가 없어서 웃음이 나왔지만 자기가 유부남인 건 맞는데 마음만큼은 진심이었다고. 곧 이혼할 거라고. 그러니까 일단 비밀로 해달라고. 계속 만나자고 하더라고요. 그래서요? 그래서요? 당연히 거절했죠. 근데 그 인간 표정이 좀 이상했어요. 당황한 게 아니라 뭔가 계산하는 눈빛이었어요. 그때 좀 무섭더라고요. 그 뒤로는 연락이 없어요. 아주머니, 그 인간이 아주머니 사위죠? 아주머니도 그리고 아주머니 따님도 조심하세요. 그 인간 겉이랑 속이 완전히 달라요. 미친놈이라고요. 저는 여자의 말을 듣는 내내 속으로 퍼즐이 맞춰지고 있었습니다. 그 여자가 베이커리를 며칠씩 기웃거렸던 이후 뺨을 치러 왔다는 말, 오해였다고 돌아서던 뒷모습, 그리고 진실을 감당할 수 있겠냐던 그 한마디까지 그날의 모든 장면이 흐린 화면처럼 하나씩 눈앞을 지나갔어요. 여자는 낮게 웃었습니다. 씁쓸하고 허탈한 웃음이었죠. 저는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나 여자에게 가볍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고맙다는 말도 미안하다는 말도 꺼내지 않았어요. 어떤 말도 그 순간에는 어울리지 않았으니까요. 병실 문을 나서는 발걸음이 무거웠어요. 복도를 걷는 동안 머릿속에서는 사위의 얼굴이 떠올랐다 사라졌죠. 저는 직감했어요. 사위가 딸에게 한 짓에 윤곽이 선명하게 드러나고 있었죠. 이건 단순한 외도가 아니었습니다. 딸도 이 여자도 그리고 저까지 우리 모두 처음부터 사위의 계산 안에 있었던 건 아닐까라는 생각이 발걸음을 무겁게 짓눌렀어요. 병원 문을 나서는 순간부터 저는 지금까지 파악한 것들을 하나씩
머릿속에 꺼내놓고 연결해보기 시작했어요. 사위의 외도, 미래의 증언, 딸이 보낸 것인지 확인할 수 없는 그 문자, 그리고 계단 낙상으로는 도저히 설명되지 않는 두개골 한몰 골절이라는 부상. 이것들이 각각 따로 흩어진 사건이 아니라 처음부터 하나의 그림이었다는 것이 서서히 선명해지고 있었죠. 딸도 사위의 외도를 알게 됐을 거예요. 미래에게 한밤중 전화를 걸어 울면서 털어놓았다면 이미 알고 있었던 거죠. 그게 두 사람 사이에 불이 붙었을 겁니다. 다툼이 번지고 딸이 집을 나가고 새벽에 다시 돌아와 또 싸우고, 사위 말대로라면 그 과정에서 딸이 계단에서 굴렀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게 말이 됩니까? 계단에서 발을 헛디뎌 두개골이 함몰될 수 있냐고요. 그건 낙상이 아니에요. 사람이 힘을 가했을 때 생기는 부상이었습니다. 저는 처음서부터 그 말을 믿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 문자, 딸이 사위와 그렇게 격하게 다퉜다면 그 직후에 침착하게 공항에 있다는 문자를 저한테 보낼 수 있었을까요? 그건 애초에 불가능한 일이었어요. 그 문자를 보낸 건 딸이 아니었을 겁니다. 사위가 딸의 핸드폰을 손에 쥐고 저를 안심시키기 위해 직접 보낸 거였겠죠. 그렇다면 그 문자가 전송되던 그 순간 딸은 어디서 무엇을 당하고 있었던 걸까요? 그 생각이 뇌리를 파고드는 순간 발걸음이 멈췄습니다. 생각하는 것 자체가 두려웠어요. 그러나 두렵다고 해서 멈출 수는 없었죠. 눈을 감으면 선아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온몸에 붕대를 감고 각종 기계에 연결된 채 누워있는 선아. 저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이를 악물었어요. 하지만 의심만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요. 의심은 감정이지만 증거는 사실이니까요. 반드시 증거가 필요했습니다. 그것만이 딸을 살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었죠. 저는 발걸음을 빠르게 했어요. 그 인간이 숨긴 것은 반드시 어딘가에 흔적이 남아있을 거라고 저는 그렇게 믿었습니다. 믿을 수밖에 없었죠. 밥 못 먹는 친구 목까지 용돈을 몰래 모으던 아이, 따돌림 당하는 아이 편에 자칭해서 섰다가 자기가 표적이 된 아이, 매일 새벽 빵을 굽고 남은 걸 동네 어르신들에게 나눠주던 아이, 그 착하디 착한 아이가 지금 저렇게 누워있는데 전 여기서 멈출 수는 없었습니다. 신에게 빌었어요. 저렇게 당하기만 하고 떠날 아이가 아니라고요. 제발 도와달라고요. 병원으로 돌아온 저는 딸의 병실로 곧장 들어갔습니다. 침대 옆에 앉아 딸의 손을 두 손으로 꼭 잡았어요. 차가웠죠. 살아있는 사람의 손이 이렇게 차가울 수 있다는 게 믿기지 않았습니다. 제발 진실을 알려달라고 속으로 빌고 또 빌었어요. 제발 깨어나서 그날의 진실을 말해달라고요. 하지만 딸의 얼굴은 아무것도 모른다는 듯 고요했습니다. 저는 그 고요함이 견디기 어려웠어요. 그 상태로 한참을 앉아 있었죠. 얼마나 지났을까요? 고개를 들다가 문득 시야 한켠에 뭔가가 걸렸습니다. 병실 서랍 위에 놓인 작은 보관함이었어요. 딸이 구급차에 실려 올 때 가지고 있던 소지품들이 담겨 있었죠. 저도 딸에게 정신이 팔려 크게 신경 쓰지 못하고 있던 부분이었습니다. 뚜껑을 열었습니다. 메뉴에 접혀 있던 옷가지를 꺼내는 순간 손가락이 멈췄어요. 군데군데 굳어있는 얼룩이 보였습니다. 딸의 피였죠. 그제야 참고 있던 눈물이 쏟아졌어요. 이를 악물어도 막을 수 없었습니다. 악문 이 사이로 신음 같은 흐느낌이 새어나왔습니다. 그 옷을 천천히 내려놓고 저는 한동안 그 자리에서 움직이지 못했어요. 눈물이 볼을 타고 흘렀죠. 지금은 울 때가 아닌 걸 알면서도 멈출 수 없었습니다. 그러다 다시 보관함 안을 들여다봤어요. 핸드폰이 있었습니다.
액정이 산산조각 나 있었죠. 화면은 전혀 보이지 않았어요. 켜지지도 않아 아무것도 확인할 수 없었습니다. 사위가 그날 딸의 핸드폰으로 문자를 보냈다면 이미 모든 걸 다 지웠겠죠. 이쪽으로는 증거가 없었어요. 다시 막막해졌습니다. 그러다 작은 카드 지갑을 꺼내 확인하던 손이 보관한 바닥을 닿았어요. 뭔가 작은 것이 손에 잡혔습니다. 꺼내보았죠. 검은 네모 모양의 작고 납작한 물체였어요. 저는 그것을 손바닥에 올려놓고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그러다 숨이 멎는 것 같았어요. 그게 뭔지 알았거든요. 딸이 고등학교 때 왕따 피해를 당할 무렵 제가 직접 사줬던 소형 녹음기 목걸이였습니다. 선아야, 그 녀석들이 괴롭히면 무조건 이거 켜. 아니다, 등교할 때 그냥 켜고 가. 여기 증거 잡히면 엄마가 그 나쁜 놈들 다 혼내줄게. 알았지? 딸은 그 말에 피식 웃었었죠. 까탈스러운 엄마한테 질려버린 듯한 웃음이었습니다. 그 표정이 지금도 눈에 선했어요. 딸이 졸업하고 나서 그걸 착용하는 것을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었어요. 저도 그 이후로 본 적이 없었거든요. 어딘가 서랍 속 깊이 처박혀 세월을 보냈을 거라 생각했죠. 그런데 그게 왜 여기 있을까요? 저는 손이 떨렸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목걸이를 꼭 쥐었어요. 심장이 빠르게 뛰었죠. 이 안에 뭔가 담겨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딸이 준비를 했던 거라면 반드시 무언가를 남겼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바로 병실을 나왔습니다. 병원 근처 PC방을 찾는데 오래 걸리지 않았습니다. 들어서자마자 가장 구석 자리에 앉았어요. 녹음기를 꺼내 USB 단자를 컴퓨터에 꽂았죠. 파일 목록이 화면에 떴습니다. 손가락이 떨렸어요. 마우스를 쥔 손이 말을 듣지 않았죠. 클릭을 2번이나 헛짚고서야 겨우 파일을 열었습니다. 헤드폰을 집어 귀에 꽉 눌러댔어요. 재생 버튼을 눌렀죠. 잠깐의 정적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사위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어요. 저는 그 순간 숨을 참았죠. 돈 어디 있어? 어머니한테 받은 돈! 그거 내놔! 그 돈 없어. 다 썼어. 그걸 왜 당신이 달래? 엄마가 나한테 준 거야. 거짓말 하지 마. 그 돈 건드렸어? 너한테 준 거 웃기고 있네. 앞으로 내가 관리해야겠으니까 그 돈 가져와. 딸이 뭔가를 말하다 끊기는 소리가 들렸어요. 그 다음은 쿵 하는 소리였죠. 저는 무의식적으로 헤드폰을 더 세게 눌렀습니다. 딸이 울기 시작했어요. 울면 뭐가 해결돼? 아우, 대출 받아. 저번에 한도 됐잖아. 싫어. 해. 안 받으면 너 죽어. 딸이 울면서 뭔가를 내뱉었어요. 목소리가 떨렸죠. 나 다 알아. 당신 딴 여자 있는 거 다 알고 있다고. 왜? 그 여자랑 즐기고 노는데 돈이 필요한 거니? 잠깐의 정적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사위의 목소리가 바뀌었어요. 방금 전까지와는 전혀 다른 목소리였죠. 차갑고 낮았습니다. 뭘 알아? 어디서 그딴 개소리를 들었어? 증거 있어. 무슨 증거? 몇 달치야. 다 갖고 있어.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딸이 뛰쳐나가려는 것 같았죠. 어딜 가? 이거 놔! 욕설이 터져 나왔습니다. 발소리가 뒤섞이고 무언가가 넘어지는 소리가 들렸어요. 그리고 딸의 짧은 비명, 둔탁한 충격음, 무거운 무언가가 굴러 떨어지는 소리, 그 다음엔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녹음이 거기서 끊겼어요. 저는 헤드폰을 천천히 벗었습니다. 한동안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요. 모니터 화면이 흐릿하게 번졌죠.
눈물이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예상했던 거였어요. 예상했으면서도 막상 육성으로 듣고 나니 온몸이 굳었죠. 사위가 딸을 가둬놓고 돈을 협박했습니다. 딸이 거부하자 폭행했어요. 딸이 외도 사실을 꺼내자 사위의 본색이 드러났죠. 딸이 도망치려 하자 계단에서 붙잡아 둔기로 때리고 밀어버렸습니다. 사고처럼 보이게 만들려고요. 이 모든 게 처음부터 계획된 것이었죠. 결혼 전부터, 아니 어쩌면 그 전부터 시작된 계획이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는 사람 좋은 척 저와 딸을 속이고 있었던 거죠. 분노가 올라왔어요. 자리에서 일어섰죠. 이제 증거가 있었습니다. 의심이 아니라 사실이었어요. 법정에 가져갈 수 있는, 뒤집을 수 없는 사실. 이제 그 인간을 끝낼 수 있었죠. 병원으로 돌아온 저는 딸의 병실로 들어갔습니다. 침대 옆에 앉아 딸의 손을 잡았어요. 잠시 눈을 감았죠. 선아야, 엄마가 끝낼게. 이제 진짜 끝낼게. 라고 속으로 말했습니다. 그리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복도로 나와 사위의 번호를 눌렀어요. 전화기를 귀에 대며 숨을 고르는 순간 머릿속에서 경고음이 울렸죠. 단 한마디라도 잘못하면 이 인간이 도망간다. 지금 이 통화 하나로 모든 게 결정될 수 있었습니다. 평온해야 했어요. 걱정스러운 어머니여야 했죠. 오로지 그것만 생각했습니다. 신호음이 3번 울렸어요. 네, 어머니. 재우가 나야. 선아 없으니까 가게가 자꾸 마음에 걸려서. 너도 알다시피 선아가 없으면 운영이 안 되잖아. 내가 그 생각에 밤잠을 못 자겠거든. 선아가 얼마나 애지중지한 가게인지 자네가 더 잘 알잖아. 그런데 내가 아무리 들여다봐도 모르겠어. 그래서 자네가 좀 맡아줄 수 있어? 당분간만이라도. 전화기 너머가 조용해졌어요. 짧은 침묵이었지만 저한테는 영원처럼 느껴졌죠. 심장이 멎을 것 같았습니다. 발끝부터 귓속까지 긴장이 차올랐어요. 그 침묵이 10초였는지 30초였는지 알 수 없었죠. 숨을 참으며 기다렸습니다. 알겠어요. 제가 병원으로 갈게요. 그래, 고마워, 재우가. 목소리가 흔들리지 않았어요. 스스로도 신기했죠. 전화를 끊고 나서야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그제야 숨을 내쉬었어요. 뒤돌아서서 벽에 기대며 저는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이제 됐다. 이제 됐다. 사실 전화를 걸기 전에 저는 이미 경찰서에 다녀온 상태였어요. 녹음기를 증거로 제출하고 수사관과 계획을 세웠죠. 사위를 병원으로 유인해 현장에서 체포하는 것이었습니다. 경찰은 사복 형사들을 병원 복도와 로비, 엘리베이터 앞 곳곳에 미리 배치했어요. 아무것도 모르는 척하면서 사위를 기다리는 역할은 저였죠. 모든 준비가 끝난 뒤 저는 전화를 건 거였습니다. 1시간 뒤 사위가 나타났어요. 복도를 걸어오는 사위의 얼굴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여느 때와 같은 얼굴이었어요. 그게 더 소름 끼쳤죠. 저렇게 태어난 인간이었구나. 마지막 순간까지도 겁이 없었습니다. 저는 속으로 이를 악물었어요. 사위가 제 앞에 서는 순간 양쪽에서 사복 형사 2명이 동시에 나타났습니다. 각각 팔을 잡으며 체포를 고지했어요. 이게 뭐예요? 아, 왜 이래요? 사위 입에서 고함이 터져 나왔습니다. 몸부림을 쳤지만 소용없었어요. 저는 그 자리에서 한 발짝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사위의 눈이 저를 찾았어요. 분노의 눈빛이었죠. 하지만 저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이 눈빛을 마주하기 위해 여기까지 온 거였으니까요. 이게 무슨 짓이에요? 내가 뭘 잘못했다고요?
억울해요. 나 진짜 억울하다고요. 억울해? 내 딸이 죽어가면서 켜놓은 녹음기에 네 목소리 다 담겼어. 네 그 개 같은 연기도 이제 끝이라고. 억울하면 법정에서 그 녹음기 내용 가짜라고 해봐 어디. 녹음기요? 그건. 아니에요. 부부 싸움 하다 보니 그렇게 된 거지. 일부러 그런 게 아니에요. 장모님도 아시잖아요. 제가 선아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사랑? 넌 그런 단어 쓸 자격이 없어. 미혼이라고 속여서 여자 만나고 선아가 그걸 눈치채니까 감금하고 때리고 네 끔찍한 가면은 다 벗겨졌어. 이제 그만 연기해. 네가 갈 곳은 이제 차디찬 깜빵뿐이 없다. 악마 같은 놈아. 지옥불에 타 죽을 놈아. 사위는 수사 과정에서 모든 혐의를 전면 부인했어요. 처음에는 아니라고 버텼죠. 하지만 녹음기 앞에서는 더 이상 버티지 못했습니다. 딸이 목숨을 걸고 남긴 그 녹음 앞에서 사위는 결국 무너져 내렸죠. 사위는 결국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됐어요. 그날 복도에서 사위가 끌려 나가는 뒷모습을 바라보며 저는 깊은 숨을 내쉴 수 있었습니다. 딸이 눈을 뜬 것은 사위가 체포된 지 한 달이 지난 어느 날 아침이었습니다. 그날도 저는 딸의 손을 잡고 병실 의자에 앉아 있었어요. 그러다 딸의 손가락이 스르르 움직이는 것을 느꼈죠. 저는 그 자리에서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달려가 딸의 손을 두 손으로 꼭 잡았어요. 딸은 눈을 뜨자마자 주위를 살폈죠. 두려움이 섞인 눈빛이었습니다. 저는 딸의 손을 더 꽉 쥐었어요. 이제 다 끝났다고, 그 인간 이제 없다고. 말로 하지 않았습니다. 손으로 전했어요. 딸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죠. 참으려는 것 같았지만 막을 수 없었습니다. 저도 그랬어요. 저희는 한동안 아무 말 없이 손을 잡고 있었죠. 얼마나 오래 그러고 있었는지 모릅니다. 그것만으로 충분했어요. 재판은 길지 않았죠. 증거 앞에서 사위는 더 이상 버티지 못했습니다. 징역 12년 실형이 선고됐어요. 선고가 나던 날, 저는 법정에서 혼자 앉아 있었죠. 딸이 태어난 뒤 우리 둘은 작은 아파트로 이사를 했습니다. 햇빛이 잘 드는 조용한 곳이었어요. 딸은 이혼 소송을 진행했고, 저는 그 모든 과정을 옆에서 지켜봤죠. 서류에 도장을 찍던 날, 딸의 손이 잠깐 떨렸습니다. 저는 그 손 위에 제 손을 얹었어요. 무슨 말도 필요 없었죠. 그걸로 충분했습니다. 딸이 홈 베이커리 주문을 다시 받기 시작한 건 태어나고 2달이 지나서였어요. 그날 새벽 저는 가게에서 딸이 반죽하는 소리를 들었죠. 규칙적이고 조용한 소리였습니다. 덜컹거리는 볼소리와 밀가루 냄새가 은은하게 번져왔어요. 저는 그 소리를 들으며 드디어 웃을 수 있었죠. 안도였습니다. 조용히 딸의 뒷모습을 바라봤죠. 고요했습니다. 그 고요함을 감사했어요. 무너질 것 같은 고요함이 아니라 살아있는 사람의 고요함이었으니까요. 저는 문틀에 기댄 채 오래도록 그 뒷모습을 바라봤습니다. 딸이 저기서 반죽을 하고 있다는 것, 그거 하나만으로도 저는 이제 충분했습니다. 지금까지 사연 읽어주는 남녀였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리며 저희는 다음 사연으로 돌아올게요. 감사합니다.